앞에 왜 공격하셨습니까? 내가 문건을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12쪽짜리 제출을 했어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당 가입할 이력 있으십니까? 정당 가입 여부 등을 두고 불필요한 논쟁은 지금 상황에 어떠한 도움도 될 수 없습니다. 사실 뭐 당적 여부가 사건의 본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연장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수사가 주말에도 계속되는 가운데 최종 수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패널 4분 모시고 이 내용과 함께 정치권 쟁점들 하나씩 짚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제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수사 속보부터 하나씩 짚겠습니다. 피의자의 당적에 관심이 쏠렸었는데 일단 경찰 쪽에서 오늘 나온 내용입니다. 김 씨의 당적을 현재로선 공개하기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법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수사 과정상 필요하면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당적을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것까지는 정당법 24조상 가능한데요. 예. 이 수사 과정 중에 지득한 당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누설하게 되면 형사처벌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하도록 돼 있어서 벌금형이 없어요. 상당히 중하게 처벌받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본인들이 이 피의자가 어떤 당적을 가졌던 그리고 현재 어떤 당적인지를 안다고 하더라도 이걸 예. 언론이나 아니면 제3의 경로로 알리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일단 경찰 쪽에서 확인은 한 걸로 보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야 공히 다 압수수색을 통했고 예. 압수수색을 한 이유는 당적 확인 그걸 위해서였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던 사안이고요. 일단 오늘 이 같은 경찰의 입장에 민주당에선 소극적이란 단어를 꺼냈습니다. 이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당적은 정책 동기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수사기관은 국민의 마음에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찰의 소극적 행태가 또 다른 논란과 혼란을 부를 수 있음을 유념하고 그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소극적 행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일단 경찰에서 이 당적을 조사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조사는 했는데 이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어서 지금 이런 입장을 내놓는 걸로 보이는데 오늘 오전에 지금 소극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 테러를 당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뭐 구구 유튜브나 언론을 통해서 갖가지 억측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서 그 당적 보호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제 거기에 협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당법상 이거를 알릴 수 없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부 그 법조계에서는 이미 그 조항이 사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거보다는 오히려 국민적 의혹가 대단히 큰 사건인 만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이제 의견들이 이제 있는 것이고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 당의 대표가 지금 정치 테러를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엄중하고 좀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그 뭐 요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이제 투명한 수사가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부에선 뭐 사문화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이 부분도 지금 부연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문화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엄연히 현재 법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법 누가 만들었죠?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놔놓고 경찰한테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수사하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본인들이 이렇게 정당법에 공개할 수 없도록 그렇게 법을 엄연히 만들어 놔놓고 이제 와서 경찰이 거기에 따라서 수사하고 공개 못한다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경찰을 탓하면 그게 앞뒤가 맞겠습니까? 또 하나는 지금 아직까지 이 테러범의 신원이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법적으로 이게 지금 공개위원회를 거쳐서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죠. 이 김모 씨 같은 경우는 현행범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 현행범에 대해서는 신원을 빨리 밝혀야 이 사람을 누가 알고 있고 관련된 여러 가지 제보나 이런 것들의 수사가 진척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굴도 모릅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아무런 것도 국민들이 알지 못해요. 예. 경찰의 수사만 지금 의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법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회의원들 만들고 제가 이 흉악범이나 현행범에 대해서는 신원을 빨리 공개된다는 이야기를 누차 이야기 드렸습니다. 근데 절대 고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어떤 가해자의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 보호해 주는 거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고 예. 미국 같았으면요 이미 다 공개가 됐습니다. 이미 다 머그샷 공개되고 신원 공개되고 왜 필요하냐 이렇게 공개가 돼야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나와서 저 사람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또 나 그 사람 거기서 봤는데 예. 라는 제보가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경찰의 수사가 왜 진척이 안 되겠습니까? 바로 그런 게 없이 저렇게 불러 처리돼서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그냥 예. 그걸 알겠어요? 저는 정말 이 정치권에 자꾸 저런 이야기 하기 이전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부터 일단 고쳐놔놓고 경찰한테 수사를 하라고 그러십시오. 잠깐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돌아오는 주에 이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선 공개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이고 이제 과거 피습 사건 대표적인 사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고 리포트 대사가 있었는데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 제도 자체가 없었고 이 리포트 대사에 대한 습격범은 공개가 안 된 바가 있는데 이번 사안은 과거와는 또 다르고 이 살인 미수 혐의를 받더라도 중대한 범죄일 경우에는 공개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는 만큼 이번 주 초 열리는 위원회 결과를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조만간 또 최종 수사 결과 발표도 있을 예정입니다. 일단 당적 부분은 빼고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밝힐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네. 정치적 파장도 있을 걸로 보여요. 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 또 오해, 억측 이런 게 난무하고 있는 상황일 텐데 예. 경찰 입장에서도 어느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한 점 의혹 없는 수사 그리고 이를 통한 발표에 매진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어려운 수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압수수색을 통해서 있었던 기존의 데이터라든지 검색 자료, 휴대전화 등 이런 것들을 쭉 조사해 보게 된다면 예. 이게 최근에 있었던 묻지마 범행처럼 묻지마 테러인 것인지 이 정치 테러를 통한 뭔가 누군가의 조력자, 공모관계가 있는 것인지 밝혀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뿐 아니라 예. 여야 정치권 모두 야당 대표의 문제뿐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전반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한 점 의혹 없는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또 다른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예. 사회의 조성을 위해서 여야가 협력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야 될 걸로 보이는데 이 수사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이 김 씨가 범행 전날이죠. 이 누군가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얻어 타고 창원해안 숙소에 내린 사실이 드러났는데 일단 이 운전자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어요. 네, CCTV를 통해서 이동 경로 등등 이제 밝혀지면서 그렇죠. 누군가가 이제 이 차를 태워줬고 그렇다면 이 차를 태워준 사람이 이제 알고 있었던 사람인지 왜 태워줬는지 이 부분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현재까지 수사 결과로는 전혀 이 사람에 대한 기존에 알고 있었던 사인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우연히 만난 다른 우연히 지지자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지자 같으면 여러 가지 표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구호 팻말이라든지 뭐 등등이 예. 있을 테니까 그럼 거기 같이 간다 그러면 주로 동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혹시나 배후 세력이 없을까 공범이 없을까라는 예. 문제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듭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CCTV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제보도 많이 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렇죠. 이 사람이 얼굴을 보면 저 사람 내가 봤는데 우리 커피숍에 와서 같이 마셨는데 뭐 이런 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비밀적으로 CCTV나 이런 걸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빨리 신원 공개를 해서 예. 얼굴을 공개를 해서 관련된 수사를 진행해야 저는 빠른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일단 공범 여부, 이 공범이 실제 있는지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 관련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공범은 없고 개인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를 모텔까지 데려다준 차량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해당 차량 운전자의 신원과 김 씨와의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경찰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은 공범은 일단 아닌 걸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민주당에서는 뭐 다른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해달라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가 발생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계속 촉구하는 그런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부산경찰청에서 3일날 브리핑한 바에 따르면 피의자가 공범은 없고 단독범이었다라고 진술했다고 하면서 공범일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렇게 그냥 피의자의 진술만 가지고 이렇게 진술할 건 아니고 다른 또 여러 가지 정황들 있지 않습니까? 또 차량 운전자가 조력했다는 사람들도 또 CCTV 통해서 확인된 것도 있고, 그런 그 사람과의 그 관계라든지 또는 공범 여부에 대해서 그렇죠. 그 차량 운전자가 뭐 이분이 그 지지자인 거로 알고 태워줬다 이렇게 진술했다 그랬잖아요. 이런 진술만 가지고 최종적인 판단이나 브리핑을 할 것이 아니라 좀 전반적으로 좀 깊이 있는 그 물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엄정한 수사가 좀 더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관점에서의 주장입니다. 전체 동선에 대한 조사 그리고 김 씨에 대한 이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이번 주 중 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까 이 내용은 좀 더 기다려보기로 하고, 이런 가운데 이 헬기 이송 논란도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모인 의사단체에서 이 대표와 측근들을 내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는데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한마디로 특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쳐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발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자, 이 대한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에선 이 부적절한 헬기 이송이었다. 그래서 이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게 고발의 이유인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전문의들의 소견이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뭐 정당에서 사실 이 문제를 언급하기에는 야당 대표의 위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말을 보내는 거는 보태는 건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전문의들이 봤을 때는 이게 이재명 대표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자리에 만약 이재명 대표가 아닌 국민의힘의 정치인이 저 같은 상황이었고, 국민의힘의 정치인이 똑같은 행동을 했더라도 아마 같은 목소리와 같은 자태로 비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현재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얘기는 응급헬기를 과연 여기에 대한 특혜성 여부들이 가장 큰 논쟁의 한 축에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방의료, 이 부산대병원에서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 쟁점들이 있는 건데,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의 입장들이 있는 거니까 그걸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이게 조금 더 확산돼서 정치적인 정쟁이나 논쟁까지는 번지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방의료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있으면서 그때 공정의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인 화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정치권이 여러 가지 특혜를 많이 받고 있죠. 불체포 특권도 있고요. 또 국회의원도 누릴 수 있는 많은 특권이 있지만 국민들은 여기에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권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이번 사태가 아주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즉 의료 특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어떤 좋은 병원에 가서 좋은 의사에게 진료받고 싶고 치료받고 싶은 인간의 기본적 욕망일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 제도적으로 이런 걸 할 수 없도록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이나 의료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자, 부산시에 이런 소방 헬기가 딱 2대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공장지대 부울경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항상 비상대기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도 인정하고 있지만 자,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과연 그러면 중증이었냐, 초응급 상황이었냐, 이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럼 왜 거기서 저 수술 안 받았냐? 뭐 이 문제와 함께 더군다나 서울까지 간다 그러면 이 부산 소속의 소방 헬기가 서울에 400km까지 간 그 시간 동안 더 응급한 환자들은 이용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서울의사회, 경남의사회, 지금 경기의사회, 각 의사회들이 이건 특혜다. 왜냐? 닥터 헬기가 우리나라에 7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소방 헬기가 23대가 있습니다. 자, 그게 항상 비상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규정을 보면 굉장히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만 쓰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번 뜰 때 닥터 헬기는 평균 1,700만 원이 들고요. 보통 이런 소방헬기 같은 한 3천만 원 이상 듭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재명 대표가 서울까지 서울대병원 옮긴 게 가족의 뜻에 따라 옮겼잖아요. 그리고 이 가족의 뜻에 따라서 병원에서 이제 옮겨줬는데 문제는 거기에 왜 그럼 소방헬기를 썼느냐. 그러면 과연 그게 그 소방헬기 쓰는 규정에 맞느냐, 응급 상황이었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사들이 부정적 이런 제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일반인들이 가서 부산대병원에서 좀 다쳤는데 나 서울 보내달라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럼에도 이 제1야당 대표가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습격을 당한 사안의 중대성 측면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거든요. 반론을 좀 들을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가 지금 벌어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가 뒤따라야 될 것이고 또한 이제 분노와 혐오 정치 때문에 사실 발생한 측면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 앞으로는 좀 이렇게 배려와 상대방을 존중하는 정치 문화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이런 거에 지금 논의의 그 좀 중심들이 좀 모여져야 되는데 이렇게 지역 의료의 문제라든지 특혜 시비로 이렇게 정쟁화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그동안에 어느 당보다도 지역 필수 의료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고 또 지역 의사제라든지 지역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 주장해 왔고 법원까지 낸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방식의 공격을 당하니까 좀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부산대 병원이 국내 최대의 그 외상센터의 수준을 갖고 있는 건 다 인정하는 거고 민주당 그거 전혀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응급처치도 잘했지 않습니까? 잘했고 이제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서 부산대 병원의 동의하에 이송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헬기를 통해서 이송한 거에 대해서 그게 특혜이냐에 대한 여부는 뭐 인지하는 그런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그 뭐 고소고발로 이어지거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논리로 그러면 부산대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서울로 이송한 다른 건들과 관련해서도 다 이렇게 고소고발로 이어져야 되느냐 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쟁보다는 좀 이렇게 중지를 모아서 문제 해결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다른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틀 후인 9일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을 두고 여야가 이미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양측 입장부터 듣고 오시죠. 뭐 원리로 본다면 권한쟁의에 관한 법적 판단이 있고 난 뒤에 재의결하는 것이 뭐 상식에는 부합한다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엄청 늦게 나올 수도 있는데 제2표결 자체가 특정한 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악의적인 총선용 전략입니다. 재표결을 최대한 미뤄서 결국 시간만 끌려고 하는 속셈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틀 뒤인 9일에 재표결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 민주당은 아니다. 이날은 불가능하다. 권한쟁의 심판을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먼저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법안이 넘어간 지 하루 만에 처리를 했습니다. 너무 신속하게 했다. 그렇죠. 이건 너무 신속한 거 아니라 민심에 너무나 크게 역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 왜 그렇게 서두릅니까? 사실상 두려움의 발로라고 봅니다. 이탈표가 공천 이후에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좀 점검하고 대통령실에 의중이 실릴 수 있고 그게 관철될 수 있는 국면 속에서 이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거죠. 거기에 민주당이 휘두를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부권 행사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맞습니다. 하지만 헌법학계에서는요. 필요 최소한의 균형과 견제를 위해서만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반헌법적으로 보여지는 지점이 있어서 당연하지만 권한쟁의 심판으로 한번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모레 다루는 건 불가능하다.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 민주당 입장에 대한 국민의힘은 어떤 생각입니까? 권한쟁의 심판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고 있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권한쟁의 심판이 헌재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되기까지는 한 1년 정도의 평균적인 시간들이 소요가 됩니다. 수백 일이 걸려요. 굉장히 오랜 기간들이 소요가 된다면 민주당이 원하는 건 4월 10일 총선 때까지 이 이슈를 끌고 가서 총선 전체를 김건희 여사 특검, 이 쌍특검이라고 불리는 내용들을 정치 공세의 대상에 한복판에 올려놓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거의 비슷한 의견처럼 지금 하나둘씩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감히 예측컨대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도 민주당은 똑같은 주장들이 펼쳐나갈 거라고 보고요. 이 문제가 꼭 필요하다 생각됐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여야 간에 합의를 구성해서 특검이 필요한 요소에 대한 설명들이 필요했을 텐데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되는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요. 그 우선순위 과정에서 결국 총선 때까지 이 이슈를 끝까지 끌고 가는 게 국민들에게 정작 어려운 민생에 도움이 되는 건지 이 이슈에 대해서 충분하게 주장했고 법적 절차에 따라 제2요구권 표현까지 정리가 됐다면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국회가 해야 되는 민생 정치 이슈로 넘어가야 될 텐데 예. 결국 이거를 총선 이슈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정치용, 정쟁용 특검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정쟁용 특검이며 이 총선까지 이 이슈를 끌고 갈 것이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입장인 건데 실제로 그러면 재표결 시점 언제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해진 게 있습니까?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예.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권한쟁의를 청구할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그 그러면 검토 어떻게 결과가 할지. 나오면 이제 예. 그 최종적인 결정을 할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저는 사실 국민의 민심은 예.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는 게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그 민심을 따라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사실 최선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그 국민의힘과 그 검찰의 책임이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논의가 22년 9월 달에 시작됐었잖아요.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경선 당시에 특검 안 받으면 죄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했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또 국민의힘도 특검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도 죄 없으면 수사받으라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 사례가 전혀 없었고요. 또 살아있는 권력을 통해서 권력을 수사해서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심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미 지난 4월 달에 패스트트랙 태워졌을 때부터 180일 동안에 어떤 논의나 협의조차도 안 한 국민의힘 그리고 그것이 총선 과정에서 당연히 의결 국면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건 이미 다 예상이 됐었던 것이고 또 윤석열 검찰에서도 그동안에 수사라든지 또 불기소라든지 이렇게 수사를 종결하지 않은 그리고 방치했던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것이 뭐 총선용 악법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좀 내로남불적인 주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총선용 악법이면 총선 이후에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었어요. 예. 그러면 탄핵 그 쟁의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권한쟁의 신청을 하게 되면 총선 이후로 당연히 결과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주장대로도 또 어떤 예. 일부의 그런 주장과도 또 맞물리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예. 여당 그리고 그 검찰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이건 패착이다. 그동안 해온 과정에 대한 결과다 이런 주장인 건데 다른 의견 있으세요? 자, 일단 국회는 입법권이 있고요. 대통령한테 거부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는 입법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고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민주주의 균형을 맞춘 것인데 네. 이제 그걸 지금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왜냐하면 대통령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이해 충돌이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도 본인들의 불체포 특권이나 이런 것도 지금 다 투표하잖아요. 그것도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건 일단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미 이 문제는 사실은 이 특검을 하게 되면 기간이 한 90일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총선 내내 기간 내내 특검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건 뭐 누가 봐도 명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표상 그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결국은 이제 이 특검 자체가 그냥 총선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 어떤 선택권이나 또 언론들이 많이 이것을 보도할 경우에 결국 국민들의 선택권이 왜곡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뭐 이 김대엽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 결국은 총선 대선 지난 다음에 이게 사실이 아닌데요. 이래 버리면 그 국민의 선택권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사안 자체는 대통령이 그동안 이 여러 가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역대 거부권을 많이 행사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민주당이 보면 그동안 자신들이 집권할 때도 통과 못 시킨 법안들을 전부 다 넘겨와서 그냥 일방적으로 다 해버렸잖아요. 그렇게 해놔놓고 거부권을 많이 행사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8번째 지금 거부권 행사고 1988년 이후 가장 많긴 그렇죠. 하지만 이것 또한 민주당이 자초한 거다 이런 왜냐하면 이 법 자체가 이제 대표적으로 방송법만 하더라도 이미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게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그런 거 하자는 이야기 있었는데 결국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그걸 이제 와서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정말 이 선거 관련된 영향을 믿지 않으면 총선 이후에 여야가 합의해서 어떤 특검을 하든지 말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하나만 그럼 여쭤보고 다음 주제로 갈게요. 지금 뭐 공천심사에서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누군가는 탈락할 거 아니에요. 네. 그 탈락한 의원의 윤곽이 드러난 뒤에 2월 중 그때 재의결할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건 어떤 입장이세요? 일단 재의결은 시한이 법정되어 있지 예. 않습니다. 언제든지 올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걸 충분히 노리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이탈표를 선택하는 의원들은요, 국민 보고 선택하는 겁니다. 왜 검찰이 정말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없으면 왜 불기소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면요, 이렇게 서면으로 소환 조사 받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체포영장 발부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정과 상식, 원칙, 법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단순 공천에서 배제된 이탈표가 아니라 국민 민심 보고 선택하는 의원들, 분명히 그 국면에서 재의결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 배우자 관련 업무를 전담했던 이 제2부속실이 조만간 부활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번 주부터 일단 제2부속비서관 후보군 물색 작업에 나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이 내용? 네, 뭐 아마 그렇게 예. 일단 시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설치할 거라고 봅니다. 예. 저는 제2부속실은 당초부터 이는 있어야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김정숙 여사의 옷 문제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논란이 있었죠. 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녹취록 등등이 이제 그때 당시에 보도되고 하니까 아예 이제 영부인의 역할을 좀 줄이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부속실을 없애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대통령의 역할과 영부인의 역할 분명히 큽니다. 왜냐하면 정상회담을 할 경우도 국빈 방문을 할 경우도 결국은 영부인이 해야 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어떤 소프트한 외교 이런 것도 충분히 지금 있는 거거든요. 뭐 기억하시겠지만 최근에 영국 방문했을 때도 보면 대통령 부인이 해야 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거를 공식적으로 이부속실에서 관장하고 또 기록으로도 남겨야 되고라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이부속실을 갖다 설치하는 건 저는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대통령 부인의 어떤 공적인 활동도 사실상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야 될 거예요. 예. 최근에 뭐 이 녹취록 논란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실제로 통제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뒤늦게나마 빨리 이부속실을 만들어서 예.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여사의 어떤 역할과 물론 법적으로 대통령 부인에 대한 규정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참 규정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관련 관습적으로 보면 대통령 부인의 역할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잖아요.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더군다나 그게 국가 예산이 들어간다 하면 예. 당연히 이부속실을 통해서 뭔가 기록을 남겨야 되고 나중에 이걸 어떤 검증할 수 있는 장치도 있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좀 만시지탄이지만 빨리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행사에 참석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기록을 함으로써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가 된다. 뭐 이런 말씀인데 일단 민주당에선 이 제2부속실 설치가 민심을 의식한 카드다. 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들어보시죠. 대통령실이 엉뚱하게 제2부속실 설치를 추진해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고 합니다. 국민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 조작 의혹을 규명하라고 했지 언제 김 여사를 제대로 보좌하라고 했습니까?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실의 동문서답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자, 이거는 대통령실의 동문서답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부연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좀 전에 우리 이현종 의원께서 만시지탄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 말에 저도 동의하지만 이것이 특검 국면에서의 대안은 아니다. 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조사라는 특검법과 이 제2부속실 설치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동안 민주당이 특별감찰관하고 제2부속실 설치하라고 얼마나 많이 주장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하다가 이 특검법 국면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이걸 딱 뜬금포처럼 이렇게 설치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여론 호도용 꼼수 아니냐라고 우리가 비판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예.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김건희 여사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 뭐 이렇게 자기의 합격력 이조라든지 논문 표절 이런 등등에 대해서 사죄하면서 내조만 하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제2부속실 설치하지 않았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 명품백 수수도 있고 수수 의혹이요. 이 수수 의혹, 해외 순방 때 뭐 자기 지인을 대동했다든지 지인을 사적으로 채용했다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들 그리고 정말로 내조만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통령보다 더 많이 보일 때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행보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럴 때마다 나왔던 곳이 제2부속실 설치였는데 그때는 계속 거부하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하니까 예.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저희가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고 만시지탄이라면 제2부속 설치하는 거에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과 관련된 대안은 충분하게 예.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내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실의 꼼수라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네, 민주당은 시종일관 이 특검 문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풀어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본인들이 주장해왔던 내용들을 이 대통령실에서 하나둘씩 풀어나가는 노력마저 폄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과거 대통령 선거 때 보면 영부인이라는 표현 자체도 자제했던 게 대통령 배우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권위적인 문화를 좀 내려놓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제2부속실 설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현대 사회에 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국민들께서 공식적인 보좌 체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한다면 예. 여기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는 것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이제 이 내용들은 공식적인 보좌에 관한 내용이고 대통령 친인척 가족 등에 대해서 분명하게 견제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조정 과정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 추가적인 제도와 시스템 보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고민을 좀 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제2부속실은 뭐 앞서 대통령실이 이야기한 대로 생길 걸로 보이고 이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이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야 수장인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에게 놓인 앞으로의 과제들 하나씩 짚겠습니다. 먼저 한 위원장은 이 당 인재영입위원장을 직접 맡아 힘을 싣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 들어보시죠. 비상대책위원장인 제가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서 좋은 분들이 우리 당으로 오시도록 앞장서려 합니다. 그동안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해온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도 앞으로 똑같이 저와 함께 계속 일하게 될 겁니다. 일각에서는 위원장님께서 인재영입위원장 맡은 데 대해서 영남권의 물갈이 신호탄 아니냐, 직접 칼을 쥐겠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저는 처음 들어보는 해석이고요. 과정이 공정하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멋있어 보이는 공천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는 이겁니다. 자, 이 과정이 공정하고 보시기에도 멋있어 보이는 공천을 하겠다. 이게 뭐 이야기로 들으면은 훌륭한 표현인데 또 실행은 다른 문제잖아요.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앞으로? 총선 때가 되면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되는 건 사람에 관한 겁니다. 예.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을 얼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할 수 있게 공간을 비우느냐. 지난 2020년 총선에서는 비우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그뒤 새로운 사람을 채우는 데 실패해서 당시 미래통합당이 폭망했다는 평가가 여야를 공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 이철규 위원장이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으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끌고 왔는데 원래 혼자 했었어요. 그동안 구자령 예. 변호사 지금 비대위원으로 있기도 하고요. 또 당의 대변인으로 영입된 호중석 앵커라든지 예. 또 비상대책위원으로 있는 박은식 의사 같은 경우는 인재영입위원으로도 있었죠. 이렇게 안정감 있고 연속성 있게 가져는 가되 한동훈 위원장이 왔을 때 7, 8, 9 세대라고 하는 젊은 세대, 역량 있는 전문성 중심, 또 여의도 정치와는 거리가 있지만 국민 삶에 꼭 필요한 인재, 이런 사람들을 얼만큼 전진 배치하느냐가 이번 총선의 성패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손을 잡고 소개를 하게 된다면 예. 기존의 당에서 이렇게 우르르 인재영입으로 냈던 것보다는 언론의 주목도가 훨씬 높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총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도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거고요. 이런 애들을 책임감 있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인재들이 하나둘씩 더 영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목도도 커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실제 어제는 이 민주당에서 탈당한 이상민 의원을 만났고 관심이 또 모아졌었죠. 영상을 직접 보겠습니다. 제가 저희와 함께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제가 좀 숙고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상당 부분 위원장님하고 그 뜻이 의기투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10가지 중에서 9가지의 이견이 있더라도 한 가지 생각이 같은 분들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라면 많이 모여서 같이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상민 의원님께 저랑 같이 가달라고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 자, 이상민 의원
숙고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숙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의힘 입장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저는 뭐 90% 정도 다 이미 이제 기울어졌다 이렇게 예.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김기현 대표가 사퇴 직전에 비공개로 이상민 의원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차이가 있겠죠. 그럼 그만큼 이제 결심이 섰다라는 이야기고, 제가 듣기로는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오면서 재계나 이런 데서 그동안 좀 고민하던 분들이 다 이제 입당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고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제 여러 가지 또 이 외부 인사들 많이 영입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어떤 한동훈 위원장이 당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뭐 실세라고 그럴까요? 예. 이런 게 이제 비춰지다 보니까 그래야지만, 왜냐하면 영입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누가 보장해줘야 입당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철규 위원장도 그렇지만 예.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더 무게감이 실겠죠.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맞는 거고, 제가 듣기로는 아마 이번 주부터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중진들, 정치인들, 외부 인사들을 꾸준히 만나는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만큼 본인이 이야기했듯이 이번 총선에 대한 승리는 기존 보수층에 대한 단결뿐만 아니라 중도로 확장해야 되는 운명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대전에 갔을 때 대전 7석이 전부 다 국민의힘이고 이제 무소속 이상민이 탈당하면서 무소속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이후에 시장 뭐 이런 거 다 또 국민의힘이 당선됐어요. 그만큼 상황 변화가 있는데 문제는 그 교두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상민 의원을 일단 영입을 하고 일단 여타의 어떤 부분들을 좀 영입을 해서 예.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이 취약 지역으로 하는 그런 곳에서 어떤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인재 영입, 이걸 본인이 직접 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인재 영입위원장을 이제 함께 맡으면서 이 한동훈 위원장에게도 지금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지금 이런 설명인데, 현재 이 개혁신당 창당을 선언한 이준석 전 대표는 또 보수의 심장 대구로 내려가 당원 모집에 나섰습니다.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지금 이미 온라인 당원 가입세가 벌써 4만 명에 육박해 간다는 것이 많이 보도되었는데, 첫 번째 그 행선지로 대구를 정한 것은 결국에는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면 승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피해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다. TK 현역 의원 중에 네. 합류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그분들도 결국에는 오랫동안 해온 당원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리수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움직이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 당원 가입자가 조금 전 4만 명을 넘었다. 본인의 SNS에 또 조금 전 올렸는데, 지금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움직일 사람 많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는데 확인은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대단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계획 플랜 중에는 기호 3번으로 우리가 원내 인사들 20명 정도를 영입해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공천 과정이 가장 절대적인 변수가 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실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인재 영입위원장 그리고 이런 직책을 맡았을 때 국민의힘에서 엄청 비판했었거든요. 예. 친명으로 깔려는 거 아니냐.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본인들도 이른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 행보는 기존 기성 정치의 혐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정치인에 대한, 특히 국민의힘에 대한 신뢰를 녹취된 내용 등을 들어보면 주고 있지는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민주당 갈 수 없어서 국민의힘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언급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상 임기 초반에 치러지는 공천 작업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인가? 저는 대대적인 물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TK 지역의 살찐 고양이라고 지칭됐던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도 예. 상당한 축출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이걸 공정한 공천이라고 받아들일 것인지, 그러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신뢰관계가 구축되지도 않았어요. 예. 그렇다면 그 이탈자들을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든 플랫폼이 담아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살찐 고양이라는 표현이 이 전 대표가 직접 사용한 표현이긴 한데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 분들이 탈당을 만약에 한다. 이 전 대표가 비판을 했던 사람들이 탈당을 만약에 했을 때 이분들이 이 전 대표 신당에 온다. 이건 또 자기 모순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굉장히 보세요? 좀 어려운 선택지 앞에 예. 놓이게 된 거죠. 애당초에 처음 생각했던 이준석 전 대표의 그림은 예. 가장 어렵고 힘든 이 TK 지역.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보수세가 강한 곳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공천을 받은 당선될 곳이 높지만 여기에서 승부를 한번 걸어보겠다.
그 승부를 걸겠다는 것은 젊고 참신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여기에 있는 낡은 기득권 정치를 한번 깨부숴 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그런 이준석 전 대표의 초기 초심의 그림들이 어디에 비춰지냐면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의 모습이 비춰지는 거죠. 새롭고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로 정치 개혁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와 그림이 잡혀지게 되니 만약 여기에서 공천에 탈락한 사람들을 함께 이삭죽기처럼 연대하게 된다면 예. 앵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본인이 살찐 고양이라고 비판했던 사람들과 손을 잡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낙연 전 대표와도 같이 만나서 모종의 결사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둘의 교집합이 도대체 뭔지를 아무것도 찾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생존 딱 하나만 남아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 이 전 대표 스스로가 정강정책 개정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치 기술적인 문제보다도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 여기에 일단 조금 더 집중하게 되는 게 예. 이런 비판들을 피해갈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전 대표는 이준석 신당으로 올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천에 무리수가 있을 경우에 이분들이 올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이 김 여사와 한 위원장이 마주치는 장면이 있었는데 저희가 잠깐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한 분 한 분 김정숙 여사가 인사를 드리고 있고 이종찬 광복회장 인사를 지금 한 걸로 보이고 한동훈 위원장을 지나치는 모습이 지금 때 아닌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쭉 지나가면서 이제 인사를 한동훈 위원장이 두 차례 하는데 김정숙 여사의 고개는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무리 그렇지만 전직 대통령이 이제 뭐 어떤 불편한 관계에 있더라도 우리가 서로 간의 어떤 예우 차원에서 인사를 하는 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왜 어떤 고개를 숙이지 않았는지는 뭐 본인만이 알 것인데 예. 저희가 그냥 뒷모습만 보면 꽤 그러니까 정대철, 이종찬 이분들한테는 그냥 간단한 목례로 인사를 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두 차례나 저렇게 인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개를 숙일 줄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연 어떤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어떤 이런 뭔가 좀 불편한 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몰라 이 장면만 보면 좀 너무 이게 좀 사람에 대한 어떤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게 뭐 일단 김정숙 여사한테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요. 보통 이런 자리에 가면 누구 간에 사실 서로 인사하는 게 저는 기본적인 예의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다만 억측이나 오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게 일단 한 위원장과 인터뷰, 그러니까 전화 인터뷰를 한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은 김 여사가 실제 눈인사를 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종찬 광복회장에게 인사를 하면서 뭐 눈인사나 사실 표정으로 반갑다는 인사를 표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저 뒷모습만 봐가지고 이렇게 한동훈 장관은 눈이 마주친 것처럼 저는 보이는데 잠깐 멈칫하기는 해요. 김 여사가.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뭐 본인을 못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특별한 의도가 있거나 그러지는 전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직 대통령의 영부인이신데 그리고 한참 정치를 떠나서 계신 분이 뭐 여야를 떠나서 이렇게 본인들 이렇게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렇게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하고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좀 오히려 더 그런 거 뭐 할 이유가 있겠나 싶습니다. 근데 예전에 보면 황교안 그때 미래통합당 대표인가요? 또 한번 논란이 있었죠. 그때도 인사를 스킵하고 바빠서 그랬다 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분하고 이제 손학규 대표인가요? 거기는 인사를 하면서 황교안 대표는 아예 악수도 하지 않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 글쎄요 좀 불편한 심정이 있었지 않을까 하는 추정은 됩니다만 추정입니다. 뭐 어디까지나 일단 뭐 김 여사의 입장이 정확히 나오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은 저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어서 이 민주당의 수장이죠. 이재명 대표의 고민도 하나씩 짚겠습니다. 일단 2주 정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지금 몸은 병상에 있지만 사실 신경을 써야 될 게 많잖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회복은 잘 되고 있다라고 제가 지금 들었고요. 다만 이제 뭐 치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그런 상황은 맞는 것 같고요.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단식 투쟁할 때도 이번 중에 빨리 당무 복귀하려고 하는 의지가 되게 강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 상황인 거로 제가 지금 확인을 좀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당무와 관련해서는 크게 이렇게 그 전에 이미 많이 그 준비되어 왔던 그 계획들이 있어서 그대로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금요일 날 엊그저께도 공천관리위원도 다 이제 구성이 완료가 돼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총선기획단도 다 지금 저 예정대로 되고 있고 전략공관이 다 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비 후보 검증 단계인데 그런 단계들이 차곡차곡 다 되고 있어서 예. 크게 지금 뭐 현재 당무와 관련돼서 지장이 있는 단계는 아니고 조만간 빨리 복귀하셔가지고 또 본인이 치료가 또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복귀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재 영입 관련해서는 저희가 눈에 확 띌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좀 있을 수 있습니까? 조만간? 인재 영입 관련해서도 예. 사실은 뭐 당 대표가 상징적으로 인재 영입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예. 실질적인 또 실무 작업 같은 거는 사무총장 등 해서 또 그 작업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그 순서대로 한꺼번에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순서를 두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라서 예. 인재 영입하는 거에서도 큰 차질이 없이 지금 진행 중인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고민 볼게요. 이 신당 창당과 이 비명계 움직임인데 이 부분 난제가 될 전망입니다. 일단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오전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신당 움직임은. 아마 정말 5.18 묘역에서 눈물을 흘린 건 진심이었을 겁니다. 예. 당연하지만요. 그렇지만 호남 민심이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에 박수를 쳐주고 있느냐?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권 일각에서는 지지세가 있고 지역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신당이 상당히 가속화하고 좀 안착될 거라고 했지만 전혀 다른 분위기인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 이후에 약간 지체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본인의 갈 길을 결과적으로는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본인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그렇습니다. 있다. 지금 예. 잠시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진 정도인데 정말 이준석 전 대표와의 정치적인 연대를 한달지 하면 예. 종전의 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큰 박수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일단 오는 9일 고별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주 탈당할 걸로 전망이 됐는데 이런 상황을 의식해서일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언은 야권 통합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 내용 잠깐 듣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이 나는 이제 늙고 병들어 힘이 없으니 젊은 당신들이 나서서 야권 통합으로 힘을 모으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 당부는 우리 후배들에게 남긴 김대중 대통령님의 마지막 유언이 되었고 다시 마주한 위기 앞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는 또다시 민주주의, 민생경제, 평화의 가치 아래 단합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이 야권 대통합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님께서는 입장이 따로 없으신가요? 오늘 김부겸 전 총리님이랑 김세균 전 총리님 옆자리에 앉으셨는데 대화 나누셨나요?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이 취재진의 질문 이낙연 전 대표도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지금 상황으로서는 제3당의 어떤 성공 가능성은 굉장히 유동적이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각 당의 공천 과정에 이제 또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국민 여론의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겠지만 아마 저는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양 진영의 어떤 치열한 다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어떤 이재명 대표 이런 테러 사건에 보듯이 예. 워낙 이번 사건은 지난 대선의 연장전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양 진영이 정말 똘똘 뭉칠 겁니다. 자, 그 속에서 과연 제3당의 어떤 존재 가능성이 있을까?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건 제가 볼 때 의미가 없어요. 예. 결국 이제 지나가면서 결국 이제 유권자들이 결심을 해 들어갈 때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 사표 심리도 있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 또 제3당의 어떤 앞으로의 인적 구성이 달라질 것인가? 저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 예. 그렇다면 결국은 제3신당은 예전처럼 그렇게 옛날에 뭐 이 안철수 신당, 이 국민의당처럼 그런 돌풍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게 제 전망입니다. 2016년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인데 일단 이준석 측의 신당, 이낙연 측의 신당을 바라보는 각 정당의 생각은 복잡해 보이고
이 상대 또 신당에 대한 바람은 또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고양과 양주에서 다방여주인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법원이 잠시 뒤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윤재민 기자, 영장 심사가 언제 진행됩니까? 네, 다방여주인 살해 사건의 피의자 57살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후 4시 의정부지법 고양주원에서 열립니다. 이 씨는 잠시 뒤 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어제 오후 강도살인 혐의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도살인죄가 적용되면 살인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범행 후 이 씨가 가게 현금통을 뒤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건데 금품을 훔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이 씨가 다방 두 곳에서 30여만 원씩 60만 원 정도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도 고양의 한 다방에서 60대 여주인을 살해한 뒤 6일 만인 지난 5일 경기도 양주의 한 다방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도주 과정에선 현금만 사용하고 옷을 바꿔 입으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는데요. 5일 강원도 강릉에서 붙잡혔습니다. CCTV 속 독특한 걸음걸이가 주요 단서였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서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스스로 약하다고 느꼈다며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강해 보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보신 것처럼 다방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뒤 도주한 피의자가 잠시 뒤 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 새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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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범인이 도주 과정에서 현금만 사용을 하고 또 옷을 바꿔 입는 등 나름 치밀했는데 이 걸음걸이가 경찰에 딱 포착이 됐다고 해요. 맞습니다. 이 피의자가 굉장히 독특한 걸음걸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약간 평소에는 절뚝거리면서 걷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술에 취하면은 이 걸음걸이의 독특함이 굉장히 크게 발현이 된다고 해요. 예.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오른발을 바깥쪽으로 내디디면서 약간 바닥을 쓸듯이 저렇게 발을 옮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경찰들이 CCTV 영상으로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숙지를 하고 있다가 이 5일 밤 11시쯤에 강릉시의 한 재래시장에서 모자를 쓰고 이 사람이 배회를 하고 있었는데 네. 노상 반대편에서 경찰이 잠복하면서 이 사람을 봤는데 저 독특한 걸음걸이가 눈에 띄었던 겁니다. 그래서 검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지금 형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사를 하면서 걸음걸이를 유심히 보는 상황들이 많았고 실제 이 걸음걸이를 통해 범인을 특정하고 체포를 한 건데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법보행 분석이라고 해서 일종의 과학수사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네. 하반신 몽타주라고도 불릴 만큼 이 범인을 특정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이게 제일 처음으로 증거로 채택됐던 것이 2015년 대구에 있었던 금호강 살인 사건인데요. 이때 이 고향 친구를 보험금을 노리고 피의자가 이 범인이 살해를 했는데 이 CCTV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둘이 같이 걸어가는 뒷모습만 잡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부분이 안 나오는 상태인데 다른 친구들한테 같이 걸어가는 이 사람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모두가 똑같이 그 범인을 특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 범인 같은 경우에는 3가지의 독특한 유형의 걸음걸이를 다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법보행, 그러니까 보행 걸음걸이의 어떤 모습을 보고 얼굴이나 이 전신이 나오지 않는 용의자를 특정하거나 추적하거나 때로는 이 범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수사 기법이 법보행 분석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 다만 이제 지문이나 DNA 같은 생체 정보와는 좀 비교했을 때 완전히 동일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정확도가. 왜냐하면 보는 사람이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보조적으로 활용할 때도 있기는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이 지나가는 용의자를 특정해서 잡는 데 예.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이제 걸음걸이가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피의자를 특정을 했던 거고, 일단 이 해당 피의자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계획적인 살인보다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하면 형량이 좀 줄어들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피의자 얘기로는 첫 살인을 하러 갔을 때 살인을 하려고 간 게 아니고 절도를 하려고 돈을 훔치려고 갔는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계속해서 안 나가겠다고 버티다가 실랑이 끝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도주하면서 절도 행각을 또 벌였고 그리고 불과 일주일 만에 이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르게 되거든요. 물론 정확한 것들은 고의 여부나 계획 범행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예. 최소한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봤을 때 두 번째 살인만큼은 이 첫 번째 살인에서 간격이 얼마 되지 않았고 그렇죠. 비슷한 시간대에 비슷한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 주인, 나이가 좀 있는 여성 주인을 피해 대상으로 물색해서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계획살인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럴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데, 일단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한 뒤 공개 수배까지 또 6일 정도가 소요가 됐다고 하는데, 경찰의 대처를 두고도 좀 논란이 있습니까? 네, 이 사건 첫 번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바로 하루 만에 이 사실은 용의자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을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당초에는 연쇄살인인 줄 알고 공개 수배를 결정했다라고 알려졌지만 그게 아니고 3일에 이미 공개 수배가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공개 수배가 된 그 시점은 언제였냐면 두 번째 살인이 일어난 지 불과 30분 뒤인 5일 오전 9시였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공개 수배가 빨리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시적 간격이 이틀이나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피의자로서도 범행의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피해자도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또래의 여성이 살해당했다는 걸 알면 예.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좀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경찰이 얘기하기로는 그때 당시 이제 얼굴이 잘 드러난 사진을 구하기가 어려웠고 또 연말연시다 보니까 전단지를 인쇄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꼭 요즘에 전단지를 오프라인으로 인쇄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공개 수배를 먼저 하고 오프라인 전단지는 좀 시간이 지나더라도 배포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겠네요. 일단 오늘 오후 이제 잠시 뒤 4시인데 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예정이 돼 있고, 구속 여부는 비교적 쉽게 예상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구속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연쇄 살인 사건, 특히 강도 살인, 중대 범죄가 결합된 사건이 불과 일주일 간격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범죄가 굉장히 중대하고 피해가 상당한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현금을 쓰고 이 도주를 굉장히 이제 치밀하게 했던 그런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높다고 봐서 예. 이 구속될 가능성 상당히 높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매우 높아 보이고, 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도 개최할 방침인데, 이 신상 공개 여부는 또 여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겠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공익적인 측면과 연결이 되는 건데요. 지금 이 사람 첫 번째 살인을 하고 도주하면서 두 번째 살인 행각을 벌였는데 그 사이에 또 절도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렇죠. 혹시 모를 여죄가 더 있을지도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범죄도 중대하고 피해도 지금 굉장히 중한 상황이지만 이런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해서라도 신상 공개될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번에 공개가 된다고 하면 바뀐 법령에 따라서 최근에 머그샷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전 프로야구 선수죠. 이 정수근 씨가 술자리에서 한 남성을 폭행을 했는데 피소됐다고 그래요? 네, 이 피해자가 특수상해 혐의로 경기 예. 남양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고소인에 따르면 작년 12월 22일 이 처음 본 사이에서 이 사람 지금 식품회사 직원인데요. 지인과 정 씨를 만나서 같이 이제 술을 마시던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3차를 가자고 정 씨가 제안을 했는데 피해자가 거절을 하니까 다짜고짜 이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을 했다는 거거든요. 처음 가격을 당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정 씨가 다시 테이블을 돌아와서 예. 한 번 더 2차례 가격을 했다라는 건데요. 지금 상해를 입어서 병원에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다음 날 정수근 씨가 문자를 보내서 너무 미안하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피해자가 대인기피증 또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기 예. 어렵다면서 정신적인 고통으로 호소를 하고 있고요. 엄벌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까지 피해자 조사도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거기다가 그때 당시에 경찰이 출동한 이력도 없어서 사건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좀 조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게 단순 폭행 사건은 아닙니다. 예. 특수상해, 그러니까 이제 위험한 물건으로 이 내리쳤다, 2번 머리를 내리쳤다라고 하는 것은 중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특수상해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수근 씨, 제 과거에도 뭐 음주 관련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수사 상황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다음 소식 볼 텐데 최근 서울 명동 일대에서 퇴근길 버스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시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세운 표지판 때문이었어요. 원래 이 명동 입구에는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정체가 빚어지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광역버스 노선이 급증했어요. 왜냐하면 광역버스의 입석 금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여기에 29개 노선으로 급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버스가 오면 우르르 몰려가서 타고 이러다 보니까 안전사고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예. 서울시에서 순서대로 표지판을 세웠는데 문제는 이 버스가 표지판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매 시간마다 도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폭이 35m밖에 안 되는 좁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가 표지판 적힌 그 정류장에 서려고 버스가 앞에가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서게 되고 그렇다면 앞에 표지판이 있는 버스가 뒤에 도착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 좁아서 나아가지 못하고 뒤에 서 있게 되고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차 현상이 길게 벌어지면서 아하. 이게 명동뿐만 아니라 서울역 종로까지도 극심한 정체 현상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이거 정말 전형적인 탁상 행적이다. 지금 버스 정류장 한 번도 안 나와보고 이렇게 표지판 무조건 세우면 이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 2시간 정도 걸린다. 두 정거장 가는데 1시간 걸렸다. 이런 예.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강한 비판이 제기가 됐고 결국 서울시에서 이 명동 광역버스 정류장에 이 대기판 중단했어요. 네, 중단했고 일단 이달 말까지 시민들 의견을 좀 받겠다고 해요. 일단 이달 말까지는 표지판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계도 요원을 배치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좀 승하차를 돕겠다는 거고요. 지금 오세훈 시장도 직접 눈 오는 날 현장을 저렇게 찾았거든요. 그래서 어제예요, 어제. 눈 올 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 상황을 둘러보고 일단 지금 유튜브 댓글이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걸 진짜 실제로 정류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의견을 받아서 좀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제대로 된 보완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뭐 급하지 않게 좀 시간을 두고 제대로 된 보완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허주연 변호사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체감 온도를 더욱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내륙 곳곳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중부를 중심으로는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빙판길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아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로 내리던 눈은 모두 그쳤고 그 밖에 내륙 하늘은 맑게 드러나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울릉도와 독도는 3에서 8cm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으로는 건조주의보가, 경북 동해안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불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춘천이 영하 1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화요일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겠고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TV조선 뉴스 현장 마칩니다. 저희는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